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G7 국가 외에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이를 선진국 진입의 상징으로 홍보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소 과장된 기사들도 양산됐었습니다. G20 개최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겠지만 부풀려진 경제 효과 관련 보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눈살이 찌푸려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치와 사회 논의의 수준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오늘은 지난 11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우리에 대한 평가 칼럼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960년대 설립된 곳으로 초기에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로 분류됐으나 지금은 중도성을 갖고 있다 평가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연구소는 공화당,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초당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칼럼의 저자는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 출신으로 2010년 G20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 출신 연구원입니다.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후, 넷플릭스에 올라온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매료된 후, 그리고 올 여름 한국이 코로나를 늦추는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임이 입증된 후 나는 빌 게이츠로부터 들었던 변화에 대한 격언을 기억해냈다. 바로 사람들은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는지는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라는 말이다. 10년 전 한국은 부유한 20개국 지도자들이 모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설레임이 있던 국가였다. 당시 한국은 이제 자신들이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들도 한국의 정상회담 홍보에 동참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한 글로벌 대비 무대라는 평가에 동의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특파원으로서 나는 당시 한국의 과대포장된 홍보활동에 대한 글을 썼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러나 한국은 게이츠의 격언에 부합하는 증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주는 교훈은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 경제의 혁신적 움직임, 이것이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에게 큰 교훈을 줬다면 이제는 선진국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도 예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넘어가는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제적 함의의 위치 자체는 분명 달라져 있다. 한국의 성장률은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은 코로나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느려져 왔다. 2011년 이후 연평균 3% 미만의 느린 성장은 한국이 2010년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몇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중에는 노동인구의 심각한 성 불균형과 젊은 성인들이 일을 시작하는 데 겪게 되는 큰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 이는 방탄소년단의 예시에서 알 수 있는 한국의 강력한 문화상품들이다. 그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호주나 오스트리아에서 메가히트곡을 만들어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식료품점에는 고추장이나 김치가 속속 진열되고 있다. 한국은 문화적 승리를 경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각보다 큰 경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중 사이에서 이 두 국가의 경쟁적 이해관계 사이를 조종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상당히 잘 관리해왔다. 한국은 대유행이 닥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무역 영토도 늘려왔다. 또한 더 발돋움하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히 이 국가와 국민들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세가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이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만 견실하다면 저성장 기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칼럼이 이야기하는 저성장 이야기도 한국 경제가 가진 고유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보편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칼럼의 주된 요지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한국의 시도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10년 전 그들의 야망은 시장 자유화와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차원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1960년대 시작된 절대빈곤에서 급속히 부상했던 마지막에 드디어 도달했다. 98년의 금융위기는 이 아시아 호랑이를 불황에 빠뜨렸고 한국의 초고속 성장 추세를 멈춰세웠다. 이러한 멈춤을 경험한 후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학자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졌다. 즉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을 넘어서 더 많은 내수 소비를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경쟁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무역 장벽을 언제 낮출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국은 칠레, EU,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을 수용하면서 경제의 특정 부분에 변화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국가는 극렬한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양측 지도자들은 높은 변혁의 목표 수준은 공통적으로 지켜왔다. 예를 들어 서울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금융 중심지로 바꾸는 등의 목표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출생률 및 성장 잠재력의 감소와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 역시 좌우불문 최고 우선과제로 여겨진다. 지난 2010년 윤중현 한국기획재정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수출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민을 집약해 말해준다. 한국은 그 무렵 중간소득의 함정을 막 통과했고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왔다. 한국의 경제적 열망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의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 한국이다. 1960년대 세계은행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지도자들의 욕구에 제동을 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어쨌든 그것을 건설해낸다. 1998년 금융위기의 해결책으로 IMF가 제공한 부채. 한국인들이 이를 상환하겠다며 각 개개인들이 귀중품을 희생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지난 2008년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10년대 내내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한국의 맥주 산업이 요동치며 재편되는 과정도 언론인으로서 흥미를 갖게 된 큰 변화였다. 한국은 2014년 수제 맥주 제조업자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 쿼터를 폐지한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금 제한을 완화시켜버렸다. 그 과정에서 거대 양조업자 듀오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고 소비자 편익은 올라갔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명박 씨는 약 400개 정부 기업 중 10%를 민영화할 것을 제안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한국 최대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지금 한국에서 공항공사의 민영화 같은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경제적 논의의 수준이 역동적이다. 2017년 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진일보한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주장했다.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의 도전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움직임은 그들이 성장했던 과거를 염두에 뒀을 때 같은 고민에 휩싸인 다른 선진국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13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지방정부, 바로 경기도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에 나섰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제휴 상점이 아닌 지역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실험은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매출을 증가시켰다. 경기도지사는 매년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 43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물론 한국인들이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기 전에 그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파격적인 제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한국은 다른 많은 곳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다. 이 덕분에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는 남을 것이다. 정치적 분열과 관계없이 한국인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세 번의 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사회적 움직력을 보여왔다. 아마도 그 유대는 느리게 성장하는 다른 선진국들이 모방해야 하는 해결책의 단서를 제시해 줄 것이다. 칼럼은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기사는 결국 이러한 경제사를 가진 우리이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소 축약해서 그렇지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더 주목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증폭된 지금입니다. 다만 단시간에 하루 10만 명 넘게 검사 역량을 올리는 것을 보면 불안감 속 희망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위기만 잘 넘긴다면 한국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일보된 사회, 경제적 논의들의 타이밍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아무쪼록 잘 버텨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